네, 오후 세션 두 번째 연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모양의 삶, 여러 모양의 실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모신 분은 소설가, 박사님, 화학자, 작가님, 교수님, 여러 가지 직함이 많으셔서 어떻게 소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제 편의상 작가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재식 작가님은 카이스트 동문이시고요. 현재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책을 여러 권 출간하셨죠. 소설집에 당신과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모살기, 토끼의 아리아, 지상 최대 내기 등등을 출간하셨고요. 또 과학책도 있습니다. 괴물과학 안내서, 곽재식의 세균 박람회, 휴가 갈 땐 주기율표 등등 여러 책들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MBC TV의 심야 괴담회라든지 SBS의 파워 FM, 김영철의 파워 FM 등에서도 출연을 하고 계십니다. 자, 곽재식 작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공공학번 곽재식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은 카이스트 학생분들은 아시겠죠? 신입생 기숙사, 지금도 저 기숙사 쓰나 모르겠어요. 신입생 기숙사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신입생 때 찍은 사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다니, 22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딱 이때쯤 4월달 때쯤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도 그런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봄철에 벚꽃이 필 때가 되면 벚꽃 사진을 찍는다라고 해가지고 뭐 같은 고등학교 출신 동문들끼리 뭐 동아리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벚꽃 사진을 찍는 뭐 그런 걸 막 했었어요. 어떤 데서는 막 무슨 컨셉으로 막 이렇게 참 웃긴 대형을 막 연출하면서 사진도 찍고 뭐 그래가지고 뭐 올리고 그러면 재밌다고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대학교 때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저는 뭐 그런 동문 뭐 이런 것도 없고 동아리도 없고, 그래가지고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몇 없는 친구들,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게 제 친구 아마 전부일 겁니다, 거의. 몇 안 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우리도 벚꽃 사진이란 걸 한번 찍어보자라고 해가지고 어느 날 무슨 우리가 뭐도 아닌데 무슨 부끄럽게 우리가 뭐 벚꽃 사진 찍냐, 그래. 그러다가 아침에 강의 나가는 길에, 다들 그때 9시에 강의가 있는 때라 가지고 아침에 강의 나가는 길에 잠깐 사진을 찍자라고 해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제 왼쪽에, 그러니까 22년 전 4월 요때 찍은, 2000년 4월 때쯤 찍은 사진이에요. 저 친구들 다 잘 됐습니다. 제 왼쪽에 약간 점프하고 있는 친구, 저 친구 이제 조 박사라는 친구인데 지금 국방 관련 쪽에 공공연구기관에서 훌륭하게 연구 잘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약간 살짝 한쪽 다리 살짝 굽히고 있는 저 친구, 김 박사라는 친구인데, 저 친구는 반도체 쪽 회사 다니다가 최근에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에 스카웃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 또 역시 잘 살고 있고요. 세 번째 저 친구는 이제 저 친구는 강 박사라는 친구인데, 저 친구는 원자력 쪽 전공을 했다가 지금 회사를 하나 스타트업을 차려가지고 사장님 되셨어요. 강 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전데, 저한테 이렇게 어깨에 팔 걸치고 있는 친구 있죠, 모자 쓴 친구. 저 친구는 금융계에서 잘 일하고 있는 한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뭐 괜히 웃고 있는 저 사람이 저죠. 저는 카이스트 시절 제가 학부하고 석사 과정까지를 카이스트에서 지냈고, 그리고 석사 학위를 받고 회사를 다니고 그렇게 있다가 좀 공부를 더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연세대학교에서 다시 박사 과정을 밟았는데, 그것만 봐도 약간 느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황한 그런 느낌 좀 들죠, 그죠? 그래서 카이스트 시절을 돌아보면 정말 후회스러운 일,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부끄러운 일. 한편으로는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러고 있었는데도 주변에서 좀 이렇게 도와준, 불쌍히 여겨준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잘 헤쳐나왔구나,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제가 고민스러운 게, 이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실패와 힘든 걸 겪었는데 이렇게 잘 극복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요. 뭐 그냥 대충 뭐 어떻게 잘 뭐 적당히 살고 있는 것뿐이지
아까 저기 소개해 주시는 말씀에서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라는 곳에서 이제 교수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보통 이제 특히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다들 이제 교수님들 굉장히 훌륭하시니까 교수라고 하면 적어도 그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좀 통달하신 많은 그런 학식을 쌓으신 그런 느낌이 문득 들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카이스트에서 대학생 시절, 대학원 시절 보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무심코 들거든요. 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 강의라는 거를 해본 지 이제 한 2달 정도 됐고요. 저희 학교가 그리고 되게 작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가 되게 작습니다. 어떤 데 찾아보시면 막 곽재식 해가지고 환경안전공학과 학과장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와 있거든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뭐 뛰어난 학자가 아니라면서 어떻게 학과장이 됐을까요? 무슨 수로? 예. 저희 학과에 교수가 한 명밖에 없어요. 예. 저 혼자가 교수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제가 학과장이 된 거죠. 저 혼자 그리고 객원 교수님들하고 그렇게 꾸려가고 있는 정말 작은 학교에 강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뭐 크게 뭐 대단하게 잘 되고 있는 오늘 이 사진을 보니까 더욱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때 저렇게 같이 어울려서 잘 지내던 친구들에 비해서 딱히 뭐 그렇게 뭐 잘 되고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래도 또 어떻게 보면 예전에 아니에요. 예, 뭐 구구한 말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카이스트 시절 어떻게 보내면서 헤쳐나왔느냐, 그래도 어떻게 버텨왔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대체로 저보다 더 판단력이 뛰어나시고 더 똑똑하신 분들이실 거예요. 대부분 애지간히 다 저보다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잘 듣고 저 사람 저러고 살았구나, 저걸 들으신다면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교훈을 스스로 이렇게 잘 발췌해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까 공공학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99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죠. 제가 이제 소설을 이제 나중에 많이 쓰니까 제가 소설 쓰면 막 어떤 사람들이 막 찐 이과 체질의 어쩌고 저쩌고 뭐 소설 뭐 이과 감성에 뭐 묻어나는 소설의 독특한 막 이런 식으로 막 평을 막 쓰거든요. 보통 뭐 카이스트 졸업생 이런 거 많이 갖다 붙이니까 선전할 때. 근데 전 문과 출신이었어요. 무슨 뭐가 찐 이과입니까? 전 문과 출신이고요. 수능 시험 자체도 문과로 봤어요. 수학능 그때는 문과 시험하고 이과 시험이 수능 시험이 아예 나뉘어 있었거든요. 아예 완전히 나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능 시험 자체도 문과 시험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지원할까를 생각을 하면서 관심 있는 분야에 여기저기 다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가 99년도니까 수능 끝난 직후가 97년 말에 IMF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IMF 분위기가 뒤숭숭하게 많이 남아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취직이 잘 되는 뭐 그런데 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많이 해가지고 또 제가 뭐 과학이나 수학 이런 걸 싫어한 건 아니어서 좋아하긴 재미있어하고 좋아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공계 쪽에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한 것 중에 약간 높여서 지원한다는 생각으로 지원했던 게 카이스트였는데 합격이 됐어요. 그때 아마 뭐 이렇게 좀 뒤에서 몇 번째 이런 식으로 합격됐던 것 같아요. 합격이 돼가지고 희망찬 마음을 품고 학교에 입학을 해서 되게 기쁘게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 써놨듯이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대학 생활이라고 써놓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 제가 지금 그림 그려놓은 게 뭘까요? 카이스트 학생분들은 다 아시죠? 저는 벤젠의 분자 구조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죠? 전 저게 대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저게 뭔지 전혀 모르. 저게 뭔 벤젠이라는 걸 몰랐을 뿐만 아니라 저게 뭐와 관련된 건지를 몰랐어요. 화학에서 쓰는 벤젠을 표시하는 분자 구조 나타낸 거죠, 그죠? 탄소가 6개가 있고 2개는 이중결합, 하나는 단일결합.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공명도 이룰 수 있는 구조,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한 거죠, 그죠? 나중에 이제 지금 배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학교에 들어왔을 때는 저게 화학과 관련된 거라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게 되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특히 이거 뭐 어떻게 근데 뭐 오늘 같은 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학교의 학생들이 수준이 좀 높고 카이스트 학생들이 수준이 높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그리고 교수님들의 수준은 더욱더 높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강의를 할 때 약간 높은 수준으로 강의를 해주십니다. 되게 좋은 말로 제가 얘기하고 있죠, 그죠? 높은 수준으로 강의를 해주십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전 그런 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면 제가 학교에서 강의 들을 때 대학 시절에 제가 제일 잘한 과목 중국어, 교양 중국어 이런 과목 제가 되게 잘했어요. 다 지금 막 그런 거 잘했고 또 뭐 잘했지 뭐 고전 음악, 교양 고전 음악 뭐 이런 거 되게 잘했어요. 나머지 과목들은 정말 그런 과목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처음에 1시간 반,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쭉 하시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그럼 처음 시작해가지고 출석 부를 때까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고 그 후로부터 강의 끝날 때까지는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뭐 저게 그래서 뭐 어디가 중요한 내용인지 안 중요한 내용인지 내가 아는 내용이 중간에 섞여 있는 건지 계속 줄기차게 모르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학교 교수님들은 지금도 당연히 지금 더 그러실 거라고 이제 감히 짐작하는데 참 요즘은 아예 영어 강의를 되게 많이 하죠. 그죠? 영어 강의 많이 하는 데다가 제 학교 다닐 때는 영어 강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우리말 강의에서도 영어를 굉장히 많이 섞으셨어요. 교수님들 더 모르겠고 막 무슨 말인지 하나 그랬었습니다. 뭐 저 아까 공명 구조 이런 말 하는데 이제 공명이라고 교수님들 아무도 공명이라고 안 하세요. 다 레조넌스라고만 말씀하시거든요. 레조넌스 이런 단어 쓸 일이 있습니까? 수능 시험 공부하면서 뭔 말인지 모르겠고. 저는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학교에 대한 어떤 애교심 같은 건 좀 있었어요. 약간의 그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약간의 좀 그런 거죠. 자기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좋게 생각해주고 싶은 마음. 그래 내가 카이스트는 좋은 학교인데 내가 카이스트에 입학했으니까 카이스트도 좋은 곳이어야지. 약간 이런 식의 생각. 그런 것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 좋다는 생각은 되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들을 때 이런 거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운데 전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 이제 무슨 오페라나 무용이나 연극 같은 거 공연을 보러 가면 앞자리가 비싸고 뒷자리가 좀 싸지 않습니까? 그죠? 강의를 들을 때 저는 훌륭하신 교수님께서 뛰어난 강의를 해주시는데 앞자리에서 듣는 게 좀 더 본전을 챙기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계속 대부분 다 거의 제일 앞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교수님하고 제일 잘 보이는 아니면 칠판이 제일 잘 보이는 그런 자리에서 항상 모든 강의를 하나 그렇게 들었는데 하나도 모르고 앞자리만 그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특히 1학년 때 1학년 1학기 2학기 그때 봄학기 가을학기에 모르는 걸 1시간 반씩 듣고 있으면 가끔 아는 거 나옵니다. 가끔 그러고 듣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재미가 없죠. 그죠? 재미가 없으면 또 이제 숙제 같은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숙제 한다고 매달리고 있으면 밤에 잠도 못 잔단 말이에요. 자고 막 어때 밤에 막 밤새 뭐 놀고 뭐 또 뭐 숙제하고 이러다가 막 그런 날은 너무 졸리잖아요. 그럼 막 처음엔 조금 졸다가 나중에 막 퍼질러서 자고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죄송스러운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나 딴 분들 앞에서 말 많이 하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알겠어요. 뭔지 누가 말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게 잘 이해가 되고 있을까, 재밌게 들리고 있을까 이런 거 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일 앞에 앉은 눈에도 되게 잘 띄는 학생이 퍼질러서 막 자고 있고 계속 졸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이 기운 빠지고 강의하기 싫고 그죠? 강의하는데 막 자꾸 막 이렇게 그쪽에 신경 쓰게 되고 막 그렇게 했습니까? 되게 지금 생각해 보면 죄송스러운데 그런 식으로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가 학부 때 전공이었고 이제 석사 때 전공이 화학을 전공을 바꿔가지고 쭉 그 뒤로 화학 회사를 쭉 다녔습니다. 제가 작년에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한 17년 정도 화학 회사를 쭉 다녀서 제가 화학인으로 쭉 살았는데 제가 그래서 화학을 잘했느냐 전혀 아니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처음에 봄학기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너무 그렇게 자고 있으니까 그때 처음 화학 가르쳐주는 교수님이 강의 끝나고 잠깐 이렇게 불러가지고 학생 뭐 여러 가지 일로 힘든 건 알겠는데 졸아도 되고 자도 되니까 잘 거면 좀 내가 안 보이는 위치에 앉아서 좀 잘 수 없겠냐고 교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좋은 착한 교수님이셨는데 되게 막 민망하고 막 죄송스럽고 막 그때는 막 그렇게 죄송스럽다는 생각도 못했죠. 막 약간 좀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 있나? 약간 이러면서 약간 그러면서 막 그랬었는데 그랬었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별로 잘 못했어요. 우리 학교의 평균적인 학생들하고 비교할 때 1학년 때는
좀 진짜 못했고요. 2학년 때부터 그래도 뭐 좀 따라와가지고 대충 한 평균 정도까지는 따라왔나? 뭐 하여튼 평균 내진 평균 이하 뭐그 정도로 학교를 졸업했었습니다. 학부 같은 경우에. 또 카이스트 시절에 이게 사실 더 컸는데요. 이게 이 사진이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1학년 때 처음에 새내기 때 머물던 기숙사의 모습입니다. 황량하죠. 뭐 저러고 살았나 싶은데 기숙사의 모습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카이스트를 다닐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어떤 정서가 있다면 이거 좀 부끄러운데 근데 뭐 사실 그래요. 돌아보면 외로움이라는 정서가 이상하게 외로움이라는 그 마음이 뭐 마음속에 많이 남습니다. 뭐 외로웠던 것 같아 뭔가.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제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도 좀 있었냐면 우리 학교에 이제 과학고 출신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과학고 출신 학생이 아니었어요. 과학고 출신 학생들은 오면 이제 딱 학교에 딱 오면 일단은 자기 친구들하고 여럿이서 같이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죠. 그리고 이제 위에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친한 척도 하고 무슨 뭐 시험 때 되면 족보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친한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어떤 친구를 한 명 사귀게 되면 야 네가 얘하고 친하냐? 우리 내 동문에 누구가 있는데 걔가 뭐 어떡하면서 서로 친해지기도 좀 좋아 보이는 약간 그런 게 있죠. 그에 비해서 저는 일반고니까 그런 동문 뭐 이런 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누구와 친해지기, 뭐 친구를 사귀기 상대적으로 좀 머쓱하더라고 왠지. 그러니까 사실 뭐 크게 그럴 것도 없는데 그러면 뭐 중학교 처음 들어왔을 고등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친구 어떻게 사귀었겠습니까? 별로 그럴 것도 없는데 괜히 좀 그렇더라고 왠지. 딴 학생들은 그렇게 막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요즘은 아마 그런 게 없어졌을 것 같은데 이제 저 학교 다닐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학교 중에 몇몇 학교들이 처음에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이제 대학교 생활을 잘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정신력을 다진다라는 이유로 그 고등학교 출신의 신입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한 학년 선배 정도 한 두어 명하고 같이 서로 이렇게 열을 지어서 그러니까 줄을 맞춰가지고 학교를 뛰면서 한 바퀴 도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학교 넓으니까 한 바퀴 돌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거를 단체로 이렇게 뛰면서 막 한 다음에 막 하면 힘들었는데 잘 돌았다라고 막 축하해주고 막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는데 되게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막 그때 당시에 막 뭐 이상한 그런 거 비판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대학생들이라면 다들 나름대로 자유로 판단할 수 있는 시기인데 왜 이런 단체 생활에 이런 걸 굳이 강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비판도 사실 일리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긴 한데 저는 솔직하게 오늘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약간 좀 부러워 보이기도 했어요. 쟤네들은 저렇게 서로 아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저렇게 뭐 몰래 다니고 저런 게 있구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공부를 잘 못하는데 이제 숙제하고 뭐 이런 게 이제 힘든데 그죠? 힘든데 그러면 이제 쉴 때는 좀 쉬워져야지 뭔가 좀 재충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쉬는 때 토요일에 뭐 일요일에 뭐 이럴 때라도 뭐 하고 쉬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방에서 뭐 좀 잠 좀 자고 뭐 컴퓨터 게임 뭐 이런 거 좀 하고 저 게임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게임 해도 별 재미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좀 게임에 깊게 안 빠진 건 다행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돌아보면 저는 게임 되게 못해요. 그래가지고 뭐 게임 하다가 맨날 한 5분 하다 10분 하다 때려치고 막 이러는 뭐 해야 될지만 모르겠고 그래서 막 쓸데없이 학교 안을 그냥 뭐 배회하고 막 뭐 이런 식으로 막 보냈던 뭐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력도 좀 많이 소진됐었던 것 같고 몸도 막 2학년 때 3학년 때 이렇게 돼서 몸도 좀 아프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래도 사람이 이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름대로 친구도 좀 생기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게 4월 달인데 한 달 지났던 시점들인데 보면 뭐 다 좀 친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친구들 지금까지도 뭐 친하게 연락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친구도 생기고 해가지고 대충 뭐 이렇게 돌아보면 그럭저럭 적응을 하면서 이렇게 파고들고 있었는데 학교 다니는 도중에는 쉽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거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어요. 지금 되게 후회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그래서 좀 이상하게 몰라 왜 그랬는지 마음이 좀 꼬였나 봐. 정말 지금 후회되는 건데
그때 이거 진짜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때 저는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 카이스트 대학원도 마찬가지고 학부 때는 더 그런데 비슷한 강의를 들으면서 같은 시기에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뭉쳐 다니면 꼭 아는 사람이나 친구가 아니라고 해도 얼굴이 계속 동선이 겹쳐가지고 자꾸 보면서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다 좀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학번끼리는 대충 이름하고 얼굴을 그럭저럭 알게 되는 뭐 그렇게 되죠. 한 1년 지내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충 얼굴을 알아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친구들 중에 같은 동기들 중에 이유 없이 싫어하는 애가 있었어요. 이유 없이 싫어하는 애가 한 2-3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말도 안 섞어본 사람이야. 뭐 아무 인간 관계도 없어요. 그 친구하고 그 동기하고. 그런데 싫어해 나는 막 오면 막 길 뭐 이렇게 식당에서 줄 서갖고 있을 때 그 동기가 이렇게 막 지나가면 괜히 보면서 저는 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도 왜 이렇게 꼴 보기 싫게 하고 다니까. 옆에 있는 딴 친구하고 막 얘기하고 있으면 말투도 왜 저렇게 싫게 말을 할까. 내가 저런 말 하는 사람 딱 싫어하는데 쟤는 저런 말 하네 말하면서 괜히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 막 이런 사람만 있었거든요. 이 참 인간이 병들었던 것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럴 이유가 없죠, 그죠? 왜 이유 없이 그 사람 막 싫어하고 이랬을까요? 그러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유 없이 싫어. 여러분 혹시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 있으시면 싫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서야 이거 뭐 좀 이따가 이어지는 이야기 조금 이따가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갔어요. 대학원에 갔는데 대학원에 화학과로 옮겨져가지고 저는 양자화학 연구실이라는 지금은 교수님이 은퇴를 하셔가지고 없어진 연구실이죠. 양자화학 연구실이라는 곳에서 석사 과정을 했습니다. 딱 봐도 표정부터가 뭔가 약간 얼빠진 표정 아닙니까? 그랬어요. 돌아보면 정말 재미있는 걸 많이 배웠던 시기였는데 뭐 왜 이렇게 막 싫은지 뭐가 생활이 막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싫은지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힘들고 막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돌아보면 저희 선배님들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재밌게 잘 알려주는 선배님이었고 교수님이 굉장히 학식이 풍부하신 교수님이셨고 교수님이 막 지나치게 학생을 볶는다거나 이런 거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자유롭게 풀어주는 교수님이셨고 힘들 게 별로 없었는데 이상하게 막 한국의 대학원생들은 너무 힘듭니다 막 이런 글 같은 거 인터넷에 올라오면 맞아 막 대학원생들이 정말 제일 힘들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지냈던 기억이 선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대학원생 시절에 굉장히 좀 답답하고 힘들었던 이유로 생각이 나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뭐가 될까? 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양자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분야가 넓게 적용된 분야라서 그런 게 좀 덜했다라고 하는데도 돌아보면 대학원생에서 연구하는 분야라는 게 필연적으로 좀 좁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를 들면 양자화학 연구실에서 OLED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쳐요. 내가 이제 OLED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박사 과정까지 밟아서 계속하면 OLED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이 알게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OLED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가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한 3군데 이렇게 있겠죠, 2-3군데 있겠죠. 근데 그 2-3군데 회사에서 OLED 우리 접기로 했다. 접지는 않지만 사람 안 뽑기로 했다라고 하면 취직할 자리가 띡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OLED 분야에서는 대학원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리나라의 1인자라고까지는 못해도 한 5인자 안에는 들 것 같은 기분인데 기분상으로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기분상으로는. 근데 대충 뭐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도 그래도 취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름만 멀쩡한 뭐 석사, 박사 이런 학위를 따고 있다 한들 취직도 안 돼가지고 그냥 실업자하고 그러면 막 약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막 집에 가면 뭐 부모님들께서는 그래도 제 시기는 공부 잘해가지고 카이스트 갔으니까 뭐 한시름 났다 대충 뭐 지 앞가림하면서 인생 잘 풀리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 차리고 애가 학교 다 졸업했다면서 집에 왔는데 실업자가 돼가지고 돌아와 있으면 부모님 얼마나 속 터지실까. 주변에 막 자라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미래가 나에게 닥쳐오면 어쩌지. 그런 거 되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담감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가면 이제 같은 대학원생들 대학원의 그 되게 단점이 뭐냐, 대학원에 가면 대학원생들하고 계속 어울려 지내요.
선배도 대학원생이고 동기도 대학원생이고 후배도 대학원생이고 다들 그런 대학원생 정서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다 내 주변에 있어.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밝고 경쾌한 막 이런 생각들을 막 다 그렇다기보다는 막 다 같이 막 이런 어두운 막 생각에 빠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별로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대학 특히 뭐 석사 과정 뭐 좀 뭐 이렇게 좀 이상하게 됐다고 해도 뭐 그냥 뭐 2년 동안 재밌는 경험이었어 이런 거 아예 전혀 딴 삶을 시작해도 아무런 뭐 문제가 될 게 없는 그냥 젊은 날에 재밌는 그런 것일 뿐인데 그 막상 그러고 있는 사회에서는 그 생각을 잘 못하죠. 이상하게 막 자꾸 주변에 딴 친구들 특히 잘된 친구들하고 자꾸 비교하게 돼요. 난 대학원생에 와서 이러고 있는데 그 친구 한 명은 지금 취직해가지고 뭐 연봉이 얼마라던데 그 친구는 그때 의대 가가지고 지금 벌써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뭐 그러고 있던데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걸 막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문화의 어떤 그 뒷바람을 받는 그런 면도 있죠.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한 고등학생들 때까지는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를 잘하면 모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저절로 풀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돈도 잘 벌고 뭐 명예도 얻고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주변에서 뭐 부모님이 그렇게 굳이 막 노골적으로 그런 이야기 해주시는 부모님은 잘 없습니다, 그죠? 부모님들도 다 뭐랄까요, 그 학생들이 좀 자식이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야, 공부만 하면 인생 다 풀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부모님까지는 없는데 알게 모르게 한국 사회에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공부만 하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쓱 흘러오는데 대학원을 다니면서 현실을 보면 그 현실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죠? 현실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일만 잘 된다고 취직만 잘한다고 돈만 잘 번다고 또 사람 행복해지는 것도 아닌데 삶에 얼마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저절로 모든 일이 잘 풀릴 리가 없는데 대학생 때 대학원생 때 그런 거를 모르고 막 내던져지니까 방황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황도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대학교 한 3학년 때쯤에 되게 막 공부도 힘들고 그래서 인생이 근데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때 그 한 6년 7년 정도 한참 높은 선배가 갑자기 딱 오더니 그러셨어요. 야 그래도 대학생 시절이 정말 제일 재밌는 거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 거기까지만 듣고 속으로는 그냥 뻔히 과거를 추억해 보면 그냥 좋게 생각되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분의 그 다음 말이 핵심이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선배분이 하시는 말씀이 학부 때가 정말 그래도 재밌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석사 때나 박사 때가 재밌었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거든. 그러시더라고요. 저분이 말씀하셨던 핵심이 그것이었구나.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 그 저기 대학원 졸업하신 선배들은 다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가 있느냐? 근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뭐가 있느냐?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거나 연구를 하려면 대학원 다닐 때 열심히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그때가 공부할 때입니다. 이게 진짜 대학원 다닐 때는 진짜 안 와닿거든요. 저도 하나도 안 와닿았어요. 이런 얘기를 선배들이 해주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진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와닿는지 안 와닿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안 와닿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와닿으시면 좋은 거예요. 실천에 옮기시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대학원에 다닐 때 공부를 하면 그 공부를 한 게 그만큼 내가 뭔가가 배운 게 되고 내 실적이 되고 내가 논문 낼 수 있는 건수가 되고 내가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이걸 이렇게 잘했다, 이걸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다, 이걸 전문가다 말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공부한 만큼 내 재산이 돼가지고 나한테 쌓이는 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거나 연구를 하면 기본적으로 뭘 하든지 간에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털어가지고 그 회사가 돈 버는데 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갖고 있는 걸 털어가지고 우리 회사에 돈 좀 더 벌게 쓰세요. 뭐 사장님, 회장님, 주주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라고 하면서 내 몸속에 쌓여 있는 걸 터는 게 회사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연구를 하고 일을 하는 그 방향이 그런 것입니다. 달라요. 비슷한 공부를 하고 비슷한 연구를 하는 것 같지만 대학원 다닐 때 공부를 하면 나한테 다 쌓이는 거예요. 그게 제 대학원 다닐 때 선배들이 또 딴 뭐 교수님들 이런 분들 그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뭐라는 거야? 뭐 공부하라는 얘기 저렇게 어렵게 해? 막 이런 얘기하면서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보니까 정말 대학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됐구나. 그때가 공부할 때였구나. 연구 좀 더 열심히 할 걸. 왜 이렇게 뺀질거리면서 뭐 아니 기왕에 학위 받는 거 열심히 하고 학위 받고 더 많이 하면 좋은데 왜 뺀질거리면서 그러고 살았을까? 후회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와닿는 분이 100명 중에 한 2분이라도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고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어요. 예, 그리고 취직을 해가지고 뭐 제가 뭘 뭐 이런 식으로 학교 생활을 보냈는데 뭘 잘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취직할 때도 뭐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뭐 그냥 얼렁뚱땅 취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무슨 연구소에 취직을 했는데 정말 월급을 조금 주는 연구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십몇 년 전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첫 월급이 85만 원인가 그랬어요. 예, 85만. 지금은 그 금액을 주면 법에 걸리죠, 그죠? 최저임금이 그거보다 높아져가지고 그 정도 주는 연구소였어요. 예, 물론 뭐 계속 일하면서 이제 일 잘해가지고 월급 계속 올려주긴 했었는데 또 이제 그런 거 또 막 그러니까 이제 또 사회 나가서도 막 자괴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잖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아마 뭐 그런 막 제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 다 문과 친구들이니까 우리는 다 문과인데 재식이는 그때 카이스트 갔었지. 야 역시 재식이가 참 똑똑하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친구들 막 그러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막 친구들 다 막 돈도 잘 벌고 좋을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직장만 다니고 있는데 혼자서 아무도 이름 모르는 뭐 어디라고 막 이런 데 다니면서 월급도 엄청 작고. 막 내 인생에 잘못 풀린 거 아닌가? 인생의 실패의 구렁텅이로 말려들고 있는 거 아닌가? 계속 이렇게 살게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죠. 네. 그게 뭐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뭐 갑자기 막 해결되고 뭐 이렇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해결될게요? 그런 게 그냥 평범하게 해결됐어요. 그렇게 약간 돈 별로 안 주는 그냥 그렇지만은 아주 순수한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 다니다가 좀 뭐 스타트업 이런 데로 좀 옮겼다가 거기서 약간 대기업으로 옮겼다가 좀 더 좋은 회사로 옮기고 그렇게 차근차근 올라오면서 좀 이렇게 어떻게든지 좀 살려고 발버둥 쳐보고 그런 뻔히 생각할 수 있는 그 경로로 그냥 살아온 겁니다. 예, 뭐 어떻게 뭐가 뭐 실패가 잘 극복됐다 이런 느낌 없어요. 한번 그렇게 수습해 가면서 야 이래 갖고는 진짜 뭐 방세도 못 내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적자 인생 되겠다. 어떻게 이걸 극복하지? 겨우 뭐 그렇게 버티면서 지나온 과정입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는 아까 그 이유 없이 누구 싫어하지 말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제 학교 시절을 되돌아보는 아주 큰 중요한 거를 하나를 알게 됐어요. 저는 아까 뭐 외로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학교 생활 정말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이런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친구도 조금밖에 없고 재밌는 일이 별로 안 생기고 이럴까 막 이런 거 막 괴로워하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그래도 뭐 친구가 아예 없지는 않죠, 그죠? 나름대로 또 재밌는 일도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그런 걸로 막 많이 그게 어떤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돌아보면 그 외로움이 문제가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나에게 무관심하면서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불친절한 나한테 뭐 살갑게 안 해주는 친구가 아닌 그런 사람밖에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이더라고.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이 나를 일부러 괴롭히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군데군데 고비고비에서 속속들이 출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이스트 다닐 때 그 학생들 그 못 모르는 순박한 대학원생들 그런 사람들이면 진짜 참 좋은 사람들이었구나. 그 사람들이 나를 뭐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지만 일부러 나를 괴롭혀가지고 망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던데 나하고 뭐 크게 원한지는 놈도 아닌데 왜 나를 미워해가지고 그렇게 망치려고 이런 흉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왜 살다 보면 잊을만하면 한 명씩 등장할까?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 비하면 그냥 무덤덤하게 적당히 그냥 이렇게 같이 옆에 있어주는 그런 사람 정도만 옆에 있는 것도 참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는 거고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있는 거고 외로움을 어떻게 보면 외로움이 안 느껴질 수야 없겠지만 대충 버틸 만한 상황이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뭔가 교훈 비슷한 걸 여러분들께 얘기해 줄 수 있다면 그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고요. 제가 아까 뭐 작가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작가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것도 사실 스토리가 비슷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아까 뭐 이제 뭐 학교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이제 카이스트로 왔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렇게 취미 생활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어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영화에 관한 걸 되게 좋아했고요. 그다음에 영화에 관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영화의 줄거리와 관계되는 소설에 관한 것들도 좀 좋아했었어요. 소설이나 영화에 원래부터 좀 취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좀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카이스트 다닐 때도 대학생 시절, 대학원 시절에도 뭐 이렇게 틈틈이 재미삼아 소설 같은 걸 좀 쓰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2006년도에 제가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취미 삼아서 썼던 소설 중에 토끼의 아리아라는 단편 소설이 있었는데 그 소설이 인터넷에 어디 올라간 걸 보시고 MBC 텔레비전 드라마국에 손형석 PD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연락을 주셨어요. 어찌어찌 하다가 우연히 당신이 쓴 소설을 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것 같다. 그거를 MBC에서 드라마로 영상으로 한번 만들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손형석 PD라는 분은 MBC를 계속 꾸준히 다니셔가지고 되게 높은 분이 되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저는 뭐 계속 전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게 제가 처음으로 소설을 돈을 받고 팔아본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거래했던 상대가 MBC 텔레비전이었으니까 굉장히 희망차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때 정말 솔직히 돌아보면 뭔가 바람도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나의 삶이 소설가로서 풀리는구나. 이제 이렇게 소설을 계속 써 나가면 책으로 나오면 막 베스트셀러도 되고 이것만 해서 먹고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완전 허황된 꿈이었죠. 완전 허황된 꿈이었죠. 그 이후로 뭐 책도 안 나왔고 무슨 책이 나옵니까? 소설 하나 팔리는 기회도 거의 없었고 이게 2006년인데 지금 어느새 2022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16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뭐 그때 그래서 소설 쓰는 거에 어떤 진지하게 해보자라는 결심을 굳게 먹었기 때문인지 계속 소설 쓰고 글 쓰고 하는 거를 부단히 계속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한데 정말 쉼없이 해온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 뭐 제 소설 중에 뭐 그게 베스트셀러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예요. 꾸준히 계속 16년 동안 버티다 보니까 뭐 책은 꾸준히 나오고 뭐 이제 문학계에 있으신 분들은 그래 뭐 곽재식이란 작가라는 사람 들어본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로 뭐 이렇게 했을 뿐이지. 크게 성공한 책도 없고. 그러니까 16년 동안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책을 한 30권 정도 그 정도 내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조금 잘 된 것도 있긴 해요. 근데 뭐 베스트셀러라고 할 만한 거 뭐 있겠나 싶고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적당히 수습을 하는 것이 저의 삶이었다. 그렇다. 이거 뭐 이런 거 뭐겠어요? 이런 거 뭐겠어요? 소설 팔아봤자 뭐 크게 돈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소설 한 권을 계약을 하면 출판사에서 계약금으로 많이 주면 보통 중견 작가들 같은 경우에 많이 주면 한 300만 원, 적게 주면 한 100만 원 줍니다. 소설책을 한 권을 내면. 그러고 나서 책이 많이 팔리면 이제 인세를 더 얹어 주는 건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람들 책 많이 읽는다 그래요? 안 읽는다 그래요? 책이 많이 팔리기 쉽지 않아요. 잘 안 팔려요. 그래서 계약금 뭐 그것도 조금 더 이 정도 봐야 되는데 책 한 권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준다는데 책 팔아서 먹고 살려면 1년에 책을 3천만 원 벌려면 1년에 책 10권씩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약금으로 300만 원씩 받아. 계약금 300만 원 못 받습니다. 저도 못 받아요. 이런 거 막 얘기해도 되나? 솔직히 뭐 어때?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저의 삶.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저의 삶 첫 번째 제가 낸 책이네요. 막 이런 거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도서관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 가감없이 말씀드렸고요. 굳이 한마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좀 덧붙여 보자면 되게 두서없죠, 그죠? 그냥 쭉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냥 교훈은 여러분이 잘 발췌해 보십시오. 정리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린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여러분 대학생이든 대학원생이든 카이스트에 입학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낸다고 해가지고 뭔가 뭐 성공이 보장이 된다거나 앞길이 뭐 밝아진다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이 카이스트를 다니면서 또 이런 우리 시대에 이 젊은 시기에 삶을 잘 살아가 간다면 적어도 앞으로 인생에서 계속 닥칠 여러 가지 시련, 실패에서 헤쳐나가는 그런 방법, 어떻게든지 이겨내면서 버텨나가는 정신, 그 정도는 여러분이 카이스트라는 학교에서 또 이 시대의 젊은이로 사시면서 얻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저도 해볼 수 있었다. 그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는 강연 감사드립니다. 우리 카이스트를 졸업한 선배님으로서 이 학생들이 느낄 만한 얘기들을 그대로 생생하게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곽재식 작가님에게 질문 남기고 싶은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질문 받은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요.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면서 책을 집필하거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연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도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는 아까 중간에 어물딱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죠? 취미삼아 쓰던 소설이 어떻게 갑자기 중간에 한번 잘 풀리는 바람에 이거 진지하게 해봐야 되겠다 갑자기 결심을 하고 그때 발이 그쪽으로 쭉 빠지는 바람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좀 그런 거죠. 어떻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걸 하느냐, 요거 제가 쓴 책 중에 항상 앞부분만 쓰다가 그만두는 당신을 위한 어떻게든 글쓰기라는 글쓰기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낸 책 중에 가끔가다 조금 잘 된 사례에 속한다는 게 그 책인데, 그 책이 이제 제가 글 쓸 때 뭐 어떻게 생각하면서 쓰느냐 이런 게 쭉 다 적혀 있는 책이에요. 그 책을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너무 그렇죠. 근데 그 말씀드리면 딴 일을 뭘 많이 안 하면 뭔가 그런 취미랄까 아니면 제2의 직업이랄까 하나 정도 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낚시가 취미인 사람, 등산이 취미인 사람, 뭐 골프가 취미인 사람, 악기 연주가 취미인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면 낚시나 등산 이런 건 얼마나 시간 소요, 힘 소요, 돈 소요가 많은 일입니까? 낚시를 하려면 주말에 아예 하루 이틀을 빼가지고 어디 가갖고 하루 종일 낚시를 하고 오고 막 이래야 돼요. 통으로 막 날짜를 비워야 돼요. 여러분, 글 쓰는 거는 하루에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시간을 내서 틈틈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글 쓰는 거는 연필하고 종이만 있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글 쓰는 거 정도는 뭐 웬만히 할 만한 일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근데 뭐 딴 거를 좀 줄여야죠. 뭐 저는 사실 대학 카이스트 다닐 때 술 먹으러 다니고 이런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런 거 요즘 다 끊었어요. 요즘 술 안 먹은 지 한 2년 된 것 같아요. 2년이 뭐야? 한 4년 5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조절만 하면 하나 정도 뭔가 일을 더 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작가님의 솔직 담백한 강의, 현실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라는 댓글이 그냥 올라와서 말씀드렸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면은요, 원자력공학과 화학과정 또 박사도 받으시면서 또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판타지 소설책도 쓰시고 또 이 괴물책 등 뭐 이런 것도 쓰시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전공에서 좀 이렇게 벗어난 걸 하시는 게 실패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전공 여러분 이런 멋진 질문이라니. 여러분, 전공에서는 무조건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학원 다닐 때 그걸 한 걸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도의 차이지 어떻게든지 다 가면서 조금씩 어긋납니다, 여러분. 뭐 우리 학교에 유명하신 교수님들 보십시오. 뭐 물리학과 출신인데 뭐 지금 뭐 저는 뭐 복잡계를 연구하면서 경제를 어쩌고, 저는 뭐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인공지능을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그 잘 사시는 분들도, 그렇게 성공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전공에서는 이렇게 어긋나게 가게 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이제 아예 저처럼 저는 화학 전공으로 화학 일을 계속 했어요. 전공은 계속 꾸준히 파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화학을 하면서 화학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회사 다니면서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경안전공학과의 이제 교수가 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옮아가면서 계속 전공이 이어지는 가닥도 있거니와, 말씀하신 대로 전공하고 거의 상관없이 아예 문학적인 것도 하나로 이렇게 해 나갔는데, 그렇게 2개 정도를 같이 해 나가는 게 좋은 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 쓸 때 뭔가 참신한 소재 뭐 있을까 많은 거 막 항상 시달리거든요. 그럴 때 회사에서 겪었던 어이없는 일, 화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일, 뭐 이런 게 소설의 소재로 활용되는 거, 뭐 이런 경우 많아요. 반대로 막 소설 쓰다가 너무 지칠 때 이게 막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서 미칠 것 같은데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 이야기를 하나 지어낸다는 게 너무 답답한 일인 것 같은데 이거 해내도 뭐 돈이 크게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답답한데 그러다가 갑자기 출근하면 회사에서 내려오는 일을 열심히 하면 뭐 월급을 막 주고 그럼 너무 보람차거든요. 이건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데 돈도 이렇게 주고 정말 좋네 말해서 막 힘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전공에서는 자꾸 언젠가는 이렇게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거니와 하나 정도 또 다른 일을 이렇게 챙겨가는 것도 장점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좀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저 문과 쪽이셨다가 네, 카이스트에 와서 이과 쪽 공부를 하시고,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막 작가 활동도 하시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혀 달라 보이는 같지 않은 이런 길을 돌아온 것들이 지금 하시는 일들에 많은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좀 시간 낭비를 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시간 낭비를 매우 많이 했죠. 허송세월, 무의미한 순간들 너무나 많았죠. 그렇지만은 다시 그래도 재미있었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알게 모르게 도움되는 부분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인생이 이렇게 풀리면 좋을 것 같으니까 요거를 공부하면서 요렇게 살고 요 직장에 갔다가 3년 후에는 요 직장으로 딱 옮기면 나는 완벽한 그 어떻게 압니까? 아니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여러분 카이스트 학생들이 이런 말 하면 대부분 알아듣죠.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문제도 글로벌 미니멈을 못 찾아가지고 로컬 미니멈에 자꾸 걸리는데 인생의 경로에서 최적 경로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간 이런 거 하는 게 시간 낭비 아닐까 그런 거에 그 생각을 하셔야죠.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과거에 그런 거에 막 너무 막 결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슷한 맥락인데 저는 하나 좀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따라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한번 품어보고 해보시면 좋을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저는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저는 그 영화 보는 거 영화에 관한 거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리우드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영화의 어떤 대사 영화에서 영어로 사람들이 하는 연기 이런 거에도 되게 좀 심취하게 됐었어요. 특히 대학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좀 많이 공부하고 좀 파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영어를 좀 잘하면 그게 삶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과학을 하는 도중에도 예를 들면 뭐 어디 외국에 나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학생이 2명 있어. 근데 한 학생은 영어를 잘하고 한 학생은 영어를 좀 못해. 그러면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이 구두 발표를 할 때 조금 더 돋보이지 않을까요? 너무 얍삽한 생각이죠,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영어 공부를 굉장히 좀 열심히 했었어요. 영어 실력이 그래서 좀 잘 쌓아 나갔어요. 실제로 저는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직장 생활하면서 그 덕을 많이 봤어요. 무슨 지금 미국에 있는 회사하고 거래하는데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 이건 누가 푸냐라고 했을 때 곽 과장이 가가지고 이건 풀어야 되겠다. 영어 잘하는 사람 곽 과장밖에 없잖아. 라고 해서 가가지고 해결해가지고 그렇게 큰 일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거들먹거리면서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부장님 이러면서 이런 걸로 저는 등 많이 봤어요. 여러분 살다가 그런 게 포인트가 보이시면 이게 어떤 그런 핵심적인 역량이 아니라도 제가 화학 공부하는 거 원자력 공부하는 거 그게 핵심이지만 영어 공부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나쯤 그렇게 딱 꽂힐 때 파서 자기의 장기로 만드는 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네, 영어만 도움이 되셨나요? 아까 대학교 때 배우신 중국어는 도움 안 되셨나요? 중국어위 我真喜欢中国위 중국어도 도움이 됐죠. 네, 알겠습니다. 농담으로 질문드렸고요. 네,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 더 드리면 보통 학생들이 진로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또 작가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진로에 관해서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진로 관련해서 조언을 주신다면요. 진로 관련해서 드릴 수 있는 조언. 이게 조언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듣고 있는 조언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지, 실천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제 진심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영리 연구소, 스타트업, 우리나라의 국내 대기업, 외국계 회사 이런 데서 근무를 쭉 했습니다. 한 4년씩, 5년씩 그 정도씩 쭉쭉 근무를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 회사에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서로 성격이 다른 회사 조직에서 여러 가지로 일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느냐, 혹은 뭐 어떤 게 나의 일에 제일 적성이 맞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일을 하면서 재밌게 같이 지낼 수 있는, 어떤 나에게 힘이 되고 즐겁고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그런 동료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직장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라는 게 특히 20, 30대 젊은 시절을 보낼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의외로 막 사람이 막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자꾸 친구하고 연봉 비교하면서 그 친구가 좀 더 성공했나? 내가 좀 더 성공했나?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는 크게 뭐 뛰어나게 두각 안 드러난 친구인데 연봉을 그렇게 많이 받다니 훌륭하게 성공했나? 이런 거 막 비교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연봉 금액을 비교하고 이런 거는 사실 삶을 돌아봤을 때 크게 뭐 엄청난 변수가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정말로 세월이 흘렀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았느냐, 그런 시절을 보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이런 거는 내가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 존경할 만한 사람들,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어울리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진로를 걷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디 회사를 가서 되게 평판이 좋은 회사인데 나를 되게 괴롭히면서 피폐하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럼 회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정말 삶이 아주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럼 과연 어떻게 미리 알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까?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긴 한데 그런 쪽에 조금 초점을 두시고, 여러분들 다 생각이 저보다 더 좋으실 테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혼란스러운 진로에서 조금 더 생각하실 때 하나의 고려사항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공부를 하고 또 졸업을 하고 앞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될 이 학생들의 피부에 와닿는 메시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곽재식 작가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3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